나한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 박영목의 대단원 1, 그 다음에 소단원 1, 소단 2죠.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자 씨의 소설인데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강의는 좀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루해요. 예. 이거는 단언컨대 지루해요. 예. 지루하고 좀 내용이 좀 설명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이번에는 아주 상세하고 느린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좀 나는 핵심만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핵발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만들었으니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아상르 버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상르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어떤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문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다 보면 강의를 좀 두 개로 쪼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번에는 동백꽃 같은 경우에 그 두 개로 쪼개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아마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니까? 저번에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심미적 체험에 중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 또한 심미적 체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심미적 체험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이 소설 속에서 중요하다 판단이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 인물들의 뭐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사실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서술자인 나가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눈빛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네. 그만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꼭 파악해야 된다는 점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면은 이 소설만이 가진 구성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이 소설은 일반적인 소설의 어떤 구성적인 특징과 다르게 그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네, 뚜렷한 갈등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소설은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차피 뒤에도 얘기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설은 몇 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발단,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전개. 그 다음에 뭐였죠? 위기.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갈등이 발단이 되고 전개가 돼서 위기까지 올라오고 절정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말로 갈등이 해소된다 이거예요. 뭐 사건의 실마리, 사건의 전개, 그 다음에 위기의 뭐 발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곡선인 건데 이 갈등이 여기서는 없다는 거지. 그냥 평탄하다는 거지. 평탄하다는 거지.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성 단계가 없어요. 이게 구성적 특징이에요. 네, 뭐 어쨌든 하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서술자 나의 생각이에요. 서술자 나의 생각.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 필기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인물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서술자 나의 생각이 뭐냐? 이게 사실 이게 주제 의식이거든요. 네, 이걸 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루할 거예요. 100% 지루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갈등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소설이 흥미로운데, 뭐 물론 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양기자 씨의 소설을 갖다 폄하하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없으면 사실 좀 약간 평범하다 생각하면 사람에 따라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해요. 뭐 선생님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어떤 작품이든 간에 분석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 직업병인지라 재밌다, 재미없다, 뭐 그런 걸 특별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학생들이 읽을 때는, 요즘 학생들은 좀 이렇게 뭐든 그렇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막 첫 화에 혹은 뭐 영화 시작한 지 한 10분 안에 뭐 막 터져야 되잖아요. 뭔가 막 흥미를 확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거든. 별 싸움도 없이, 네? 그냥 쭉 진행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걸 통해서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뭐 넌지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항상 그 수업할 때 애들한테 이 예를 들어요. 이 예 얘기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자, 어벤져스가 있어요. 그죠? 아이언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막, 토르도 있고, 막 망치 들고 준비하고, 막, 헐크 막 변신했어. 아이언맨 막, 수트 막 업그레이드 엄청 시켜가지고 막 준비 다 했어. 스파이더맨 막, 또 수트 업그레이드하고 거미줄 엄청 준비했어. 다 왔는데, 타노스가 안 와. 항상 예를 들어도 이거 웃겨, 진짜. 외계인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평화로운 미국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미국인들, 뭐 미국 사람들 그냥 관광서울대 손에 손잡고 이렇게 뛰어놀면 되잖아요. 평화로운데 뭐 위협의 세력이 없는데. 그죠? 뭐가 있어야 돼? 갈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단 말이지. 근데 요건 갈등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구성적인 특징이 있다. 묘하죠. 그죠? 갈등이 없어요. 꼭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밌거든. 그 왜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 꼭 그 뭐 좀 전쟁 영화 같은 거 적국을 설정해 놓잖아요. 뭐 중국으로 해놓든 이라크로 해놓든 간에 뭐 북한 이게 나쁜 나라 북한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다 뭐가 필요해서입니까? 악역이 필요한 거죠.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 근데 여기엔 악역이 없어요. 평화롭습니다.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어쨌든 아상르 버전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녹음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제목의 의미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읽는 중에 하는 질문, 읽은 후에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책을 읽기 전에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이 평범한 사람을 그냥 얘기하려고 글을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뭔가 그 안에는 비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평범한데 그냥 평범해. 그러면 굳이 우리들한테 이 글을 써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술자가 우리들한테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헷갈릴까봐 말하지만은 양기자 씨의 수필이 아닙니다. 양기자 씨가 쓴 소설이고 이 소설 속에 주인공 나는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시각으로 보는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관찰한 글일 뿐이죠.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입니다. 허구. 알겠죠? 꾸며낸 이야기. 네. 그래서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란 이 말의 뜻은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일 거예요. 검정색 쓸게요.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네.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안에는 평범이 아닌 비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작가의 의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요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 소설의 내용으로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예술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여서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은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제 선생님 강의가 그냥 자소서 내용 그대로 읽어준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럴 것이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할 만한 그런 작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소서 읽어주는 거네 라고 비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북한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고 사시사철 웅장한 자연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특징 뭐냐? 자연작품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네이다. 그 다음에 예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것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이번 특징 2번이 될 겁니다. 우선 미술관이 두 개나 있어서 자연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자연이란 말, 그냥 자연스럽게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도 잦다. 네. 괜한 말 하는 건데 지금 요런 단어도 있잖아요. 이거 모를까봐 지금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예찬론, 부지기수 이런 단어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 옆에다가 이게 의미를 갖다가 따로 주석을 달아준 이유는 중학생들의 수준에 있어서 요 어휘를 갖다 모를 것만 같아서 이렇게 체크해서 뜻을 따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의 단어들이 이제 따로 표시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력 좀 많이 늘려야 돼요. 선생님이 일선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심각하게 걱정했던 건 여러분들의 정말 네. 뭐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휘력이 너무 낮았어요. 더군다나 정말 황당한 맞춤법도 있긴 했거든요. 굳이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말해봐야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단어들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소설가나 시인들도 여러 명 이 동네에 주민등록을 얹어 놓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동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예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 좋아하는 거죠. 네. 예찬론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로 이사 오겠다고 맘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이다. 그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건 사실 굳이 이렇게 설명할 건 없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의 또 다른 특색은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느낌 오죠? 여기도 이제 뭐 필기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 3번쯤 되겠네요. 그죠? 3번입니다. 중요할 거 없어요. 사실 요것도요. 그래서 지금 검정색 펜으로 쓰는 겁니다. 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동네 앞 큰 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 부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동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각각 내고 있는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 간판을 쭉 읽다 보면 흡사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곤 한다. 자, 여기에다가는 자소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줄게요. 동네 예술적 분위기라고 쓰면 됩니다. 네. 어이없죠? 별거 이렇게 필기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을 자주 찾는 글동네 선배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 주고객들은 거의 쟁이라고 했다. 요건 좀 설명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 쟁이라는 말의 뜻을 갖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쟁이와 그 다음에 장이의 어떤 차이를 갖다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쟁이와 장이.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장이는 직업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술,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이를 갖다 붙입니다.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 미장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쟁이는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드러낼 때 그때 쟁이를 씁니다. 욕심쟁이. 욕심장이란 말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허풍장이. 허풍쟁이죠. 허풍을 해서 그 돈을 버는 직업을 기술로 가진 무슨 자격증 있어요? 그럼 없잖아요. 허풍장이 틀린 말이고 허풍쟁이 뭐 이렇게. 그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허풍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그 군인들 군대 갔다 온 사람 남자들의 허풍 뭐냐면 삽 있죠. 삽으로 뭐 산을 옮겼다든지 폐타이어 가지고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산다든지 뭐 그다음에 내가 때려잡은 공비만 해도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식의 허풍들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뭐 그 외에도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세해서 그만한 카페 주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이 쟁이들이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와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 그 앞뒤 연결상은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들이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사정의 쟁이들. 그러니까 쟁이들이 사실 빈약한 주머니 사정이라면 돈이 많이 없나 봐요. 그죠? 그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퇴폐와 한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느 술집들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습서에 딱히 따로 나온 부분은 아닌 거지만 지금 우리 동네 카페와 그 다음에 여느 술집들 이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 짓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퇴폐적이고 그 다음에 활락 뭔가 이게 상대 중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럽고 뭐 이런 식의 것들과 유흥적 성격과는 좀 약간 그런 뭐 술에 쩌들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부정적이죠. 그런 느낌과 달리 우리 동네 카페는 아주 따스한 눈빛으로 본다는 거죠. 포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포용.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쟁이들을 아주 포용을 잘해주고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카페, 예술적이다. 인 카페 성격. 그죠? 이것을 아주 서술자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요거는 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거를 이렇게 한다면 요 빨간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여느 술집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이곳 카페들은 아주 사랑하는 느낌이고 이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죠? 서로 대조적인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퇴폐와 활락. 하지만 이곳 카페들은 포용하고 있다. 그죠? 됐죠? 네, 이런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동네 카페에 대한 아주 자긍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까지 나는 이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다. 물론 끝없는 자기 극복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이 주인공 나에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나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들에 관해 말하려고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내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작하는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한 어떤 이야기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이고 그들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요. 예술가, 두 명의 예술가들이라고 했는데 이 예술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들 머릿속에서 흔히들 떠오르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그죠?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자면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특별한 사람 또는 예술혼을 불태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근데 네, 특별하긴 특별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거기서 좀 약간의 뭐 반전이 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고 넘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성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내용을 봐서는 예술가,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뭔가 예술을 불태우는 기가 막힌 사람인 양 얘기를 할 것만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정작 뒤에서 나오는 얘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뭐 김밥 장수, 그 다음에 과일, 뭐 채소 장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 천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예술론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화려한 특별한 예술론을 지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미리 말해두지만 두 사람들이 예술가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면 된다.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그 뭐랄까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실하다. 그 다음에 끈질긴 어떤 끈기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실, 끈기,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좀 뭐랄까요? 깊게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걸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이는 늘 흰 가운을 갖다 입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그거 알고 있나요? 이 여류라는 말은 사실 없어져야 될 말인 거죠. 네. 그, 어,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저기 알쓸신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여류 작가, 여류 조각가, 여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류 작가라고 작가 앞에다가 성별을 굳이 표시할 이유가 1도 없죠. 반대로 남류 작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류 작가라는 말은 사실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썼네요. 여류 조각가를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짐작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가 빚어낸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면 조각일 수 있다. 김밥도 조각이라면 조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술가는 누구냐? 김밥 아줌마. 그죠? 김밥 많이들 좋아하죠. 김밥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없을걸요. 그죠? 개인적으로 요즘에 고복민 김밥 되게 맛있더라고요. 고복민 김밥. 이거 요즘 알차게 잘 만들더라고요. 진짜 김밥 해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래 있었던 그 프랜차이즈들 좀 약간 알맹이가 되게 부실했는데 고복민은 아주 우리 동네 고복민 참 알찹니다.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어쨌든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다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습서에는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익을 요 부분을 읽는다면, 자, 이렇게 누군지 밝히지 않고 특징만 열거집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의도가 뭐냐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함이에요. 흰 가운을 입고 있다. 그죠? 특징 하나. 여자이다. 특징 둘. 그 다음에 일종의 뭐 그가 작품을 빚어내고 있다. 조각을. 특징 셋. 이런 것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무뚝뚝하고 뻣뻣하고 남하고 싱거운 소리 나는 일도 거의 없고 웃지도 않고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상당히 서술자다가 이 사람을 관찰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외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그 관찰부터 시작해서 표정, 말, 모든 걸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이 대상을 관찰하고 있음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얼굴로 그이는 늘 일을 하고 있다. 그이가 만든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야 쉴 틈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김밥 아줌마라 부른다. 첫 번째 예술가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죠? 따라서 그이가 만든 작품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자수에 나온 거니까 쓰긴 쓸게요. 근데요, 김밥 아줌마가 만든 김밥에 대한 나의 맛평가. 네. 뭐라고 했어요? 그의 김밥은 보통 김밥과는 아주 다르고요.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사람을 끌어당기고요. 흡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 않는다. 저기 그 뭐죠? 그 요리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패널들 나와서 요리 막 먹고 나서 막 그 맛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골몰할 거예요. 되게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진짜 창의적이고 기가 막힌 맛 표현도 있잖아요. 맛 표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게 상당히 그 창조적이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막 있잖아요. 막 진짜 막 회 먹고 막 정말 예술적인 표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막 입안에 바다가 막 살아 숨쉬어요. 뭐 여러 가지 파도가 춤추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아주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다, 구수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어쨌든 나의 맛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됐죠? 그다음 자, 김밥 아줌마는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이해해요. 이런 건 이해할 것 같아. 그, 선생님도 그 학생 때 막 그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렸을 때 막 옆에서 누가 막 보고 있으면 그림이 잘 그려지던 그림이 되게 안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면 이게 되려 더 평소의 실력이 안 나오는, 그죠? 막 농구도 막 슛 잘 들어갔었는데 누가 와서 막 지켜보면 더 안 되는 그런, 예. 그럴까봐 누군가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실패자만 나온다는 것.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구와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집중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자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중. 뭐 김밥 만드는 일에만 집중함이라 써 있는데 그냥 집중이나 간단히 쓸게요.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지없이 성질내면서 일손을 놓아버린다. 그이는 파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김밥 만드는 행위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그러니까 김밥 아줌마가 나한테 화를 냈다고 그러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엿밥이 미안합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진 실수를 다 한다고 신경질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서 먹어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쯤이야 까맣게 잊어버리고도 날 만큼 그 맛이 환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김밥의 맛, 그죠? 그다음에 사실 뭐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매너, 장사꾼으로서의 어떤 매너가 있겠죠. 근데 매너가 좀 약간 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드는 이 김밥의 맛이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따봉. 그래서 봐줄만 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난 이걸 감수할 수 있겠다. 감수할 수 있다.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만큼 환상적이다. 아닙니다.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세요. 설명을 하자면 돈 몇 푼의 이익, 돈 몇 푼의
여기다 쓸게요. 이익이 있잖아요. 띄어쓰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쓸게요. 네, 미안합니다. 자, 돈 몇, 이거 띄었어야 돼요. 푼의 이익. 이건 사실 돈이란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경제적 이득 혹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이 있고, 자, 그것보다는 무엇을 중요시한다? 김밥의 완성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품성이라, 여기 작품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작품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김밥의 작품성을 더 중시한다. 누가? 김밥 아줌마가. 김밥 아줌마의 가치관이 서술자 나가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서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술자 나는. 실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돈 몇 푼의 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난 이 김밥의 완성도, 이 작품성을 위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 김밥 아줌마의 열정, 성실함, 감동이다. 그거죠. 자, 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그 두 번째 예술가 강의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편하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잡소리도 많아지고 뭐 실없는 농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강의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면 야 좋겠죠.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편하게 녹음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데 32분 44초 45초 지나고 있는데 네, 다음 강의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상르 버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고 핵심만 간추린 버전을 원한다면 핵바 버전 시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